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별병원 가정의학과 암치유센터에서 근무하는 신동욱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에서는 비만, 금연, 건강관리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암치유센터에서는 암 환자분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비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비만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만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우리에게 많은 문제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만학회에서 만든 최근 10년간의 비만 유병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장 가운데 선이 남녀를 그냥 토탈해서 보는 그런 자료인데, 한 10년 전쯤에 한 30% 조금 넘던 것이 요새는 38%까지 늘었고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49.8%. 그러니까 지금 거의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비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쯤에 23.7%였던 것이 지금 27.5%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더 많이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자의 비만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연령별로도 많이 다른데요. 아마 그 주변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젊은 분들은 날씬한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 제일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20대의 비만 유병률인데, 예전에는 22.7% 정도 되었다가 한 10년 정도가 지난 요새에는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의 비만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같이 좀 뭉쳐져 있는 그래프가 4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그래프인데, 그 연령대에는 비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정도 유병률이 나오고, 한 80세 이상이 되시면은 오히려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살이 빠지시고 하면서 비만의 유병률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 35%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모든 인구 중에서는 비만이다. 그래서 비만은 굉장히 모든 연령대에서 흔한 문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복부 비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 비만 자체는 주로는 이제 몸무게 자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사람도 비만이다 이렇게 좀 잘못 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걸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에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31.3% 정도가 최근에 비만이고,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수치입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빠르게 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한 20% 정도 되는 인구가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아까 그 비만과 유사한 패턴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배가 나온 사람이 많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가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예 나이를 그 가로축으로 놓고 세로축에다가 비만의 유병률을 보여준 것인데, 제일 위에 있는 그 보라색이 남자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의 경우에는 50%가 넘는 사람이 사실 이제 비만에 해당하고, 그때 이제 피크를 이루었다가 조금씩 나이가 드시면서 오히려 남자분들은 좀 살이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젊었을 때는 좀 날씬하셔서 20대 때는 비만 유병률이 높지 않다가 30대, 40대 하면서 점점 증가해서, 여기 보시면은 폐경이 되고 한 50대, 60대 넘어가면서 30%, 이제 나중에 한 70대 정도가 되시면은 40% 정도가 비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한테는 여자분들이 비만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조금 그래프의 모양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그리고 남자들은 30, 40대 때 가장 높다가 오히려 약간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반면,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비만, 복부 비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연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 비만은 보통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간단하게 본인의 키가 1.7m다라고 하면은
또 본인의 몸무게가 뭐 몇 킬로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몸무게를 키로 나누고 또 한 번 키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5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세계적으로는 과체중, 그리고 30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 아시아권에서는 보통 23 이상이면 과체중이라고 하고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 아까 뭐 제가 비만의 어떤 유병률이 뭐 40% 50%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과연 25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좀 높여서 뭐 27이라든가 이렇게 바꾸자는 의견들도 있는데, 하지만 현재 공식적인 기준은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하고 있고 25 이상이면 각종 건강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허리 둘레를 줄자로 재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90cm,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병률 자료는 이 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은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통 비만이라고 하면은 체지방이 많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체 전기 저항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공식 용어로는 BIA라고 하고요. 워낙 유명한 회사 이름이 하나 있어서 일반인들은 인바디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병원에서만 이제 그것도 좀 큰 병원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중 에너지 액선 흡수법이라든가 또는 복부 CT를 찍은 다음에 거기서 내장 지방을 진단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BIA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요새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서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체중계 같은 거 위에 올라가고 양쪽 손으로 잡으면은 우리 몸의 전기 저항을 분석을 해서 대략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 정확도가 뭐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이 계속 재는 경우에는 본인의 변화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보통 이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이하의 체지방을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고, 여자는 30% 정도 이하를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 연령별로 대략적인 체지방률은 여기서 이제 주황색으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조금씩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그 평균적으로는 그 아까 비만 진단 기준보다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만은 혹시 왜 생길까? 환자분들은 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셔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찝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은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섭취와 소모에 따라서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 섭취가 많다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거나 이러면 섭취가 많아질 것이고요. 소모량은 그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누워만 있고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나가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나가는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좀 늘릴 수가 있는데,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잘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좀 잘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좀 개인적인 편차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비만은 많은 부분 이제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운데 1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버지가 정상 체중이었을 때 자녀가 비만이 있을 확률을 1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아버지가 비만 전 단계, 그러니까 아까 그 과체중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자녀가 비만일 확률은 1.4가 되니까 40% 정도가 증가합니다. 아버지가 1단계 비만, 그러니까 아주 뚱뚱하진 않지만 비만에 해당하시는 분이 되면은 자녀가 비만할 확률은 2.5배가 증가를 하고, 아버지가 조금 심한 비만이 있으면은 자녀가 비만할 확률은 5배가 증가를 합니다. 옆에 우측에 보이시는 것은 어머니의 비만도에 대한 것인데,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사실 숫자가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조금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각각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부모가 모두 정상 체중인 경우에 확률을 1이라고 놓는다면은 아버지만 비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2.2배가 되고 어머니가 비만이 있으면 2.7배, 두 분 모두 비만이 있는 경우라면은 5.9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유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들끼리는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생활습관, 또 뭐 주거 환경 이런 걸 공유하고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 이것을 다 그걸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많은 부분이 이제 유전적인 성향이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분석 같은 것들을 해보면은 이런 비만과 연관된 유전자들이 발견이 되고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본인이 좀 노력을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거나 또 쉽게 살이 찌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비만하면서 무엇이 안 좋을까? 뭐 요새 비만하면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좀 별로 인식이 안 좋고 일단 뭐 외모라든가 이런 데서도 영향을 받고 또 몸이 무거우니까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운동을 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든가 뭐 또 조금만 뭐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숨이 차서 잘 못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 또 뭐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질환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뭐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은 심혈관 질환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우측에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NW라고 써 있는 게 이제 normal weight,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고 요것일 때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을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이제 OW, OB1, OB2, OB3 써 있는 것은 각각 과체중,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3단계 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단계 비만 같은 경우에는 9.5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들이 당뇨병이 생길 확률보다 3단계 비만, 그러니까 좀 고도 비만을 가지신 분들은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9.5배,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밑에 이제 뭐 고혈압도 그렇고 이상질 혈증도 그렇고 숫자는 다르지만 다 거의 이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은 혈압도 올라가고 또 피 속에 기름기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물로서 혈관들이 막히는 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심근경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갑자기 뭐 어르신께서 뭐 좀 운동 같은 거 하시다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제 심장마비 뭐 이런 표현으로도 일반인들은 많이 쓰는 그런 심장 혈관이 막히는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허혈성 뇌졸중은 보통 이제 뇌혈관이 막히면서 팔다리가 마비된다든가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이런 게 생기는 일반인들 보통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중풍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의 확률이 고도 비만으로 가면 갈수록 뭐 50%, 100%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의 사망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의 1위는 암인데 암은 심혈관만큼 많이 그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고도 비만으로 가면 갈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여기 그 마찬가지로 여기 우측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냥 뭐 약한 정도의 비만에서는 뭐 약간 올라가는 정도로 보입니다만 심각한 비만에서는 3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암종마다 많이 달라서 어떤 암들은 비만에 관련이 있고 어떤 암들은 비만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갑상선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재 발생률 기준으로는 1등이 갑상선암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비만, 과체중, 비만, 심각한 비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숫자가 뭐 1.79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80%씩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점점 숫자가 올라가서 심각한 비만의 경우에는 30% 정도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분들한테서 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흡연을 하신 분들이 보통 체중이 덜 나가기 때문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암은 그렇게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가장 아래쪽에 그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도 비만으로 가면 갈수록 위암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그 비만할수록 증가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폐경 후에 발생하는 비만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비만이 늘어날수록 유방암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또 여기 간암도 보시면은 모든 그래프가 우측으로 갈수록 위로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간암도 비만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지방간 이런 표현을 들어보실 텐데요. 지방간이 심하고 그래서 지방 간염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간암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췌장암이라든가 담도암,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뭐 많이 비만이랑 연관을 많이 안 짓는 그런 암들도 비만하면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장암, 이것도 많이들 생각을 못 하시지만 오히려 비만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그래서 살이 찐 사람들이 신장암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수술이 또 어려워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질환의 발생뿐만 아니라 사망도 올라가는데 결국 질환이 발생하면 사망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암 사망, 순환기 계통의 사망 이렇게 보면은 요 그래프는 약간 U자 모양을 많이 보이는데 너무 저체중인 경우는 사실 뭔가 다른 병이 있어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비만하는 경우에는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연령별로도 보여드린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우측에 그래프는 80세 이상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의 그래프는 심각한 비만으로 갈수록 쫙 그 우측에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약간 살이 쪄도 이렇게 막 건강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비만한 경우는 굉장히 이제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젊은 비만들일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만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손해를 보느냐? 단지 그냥 좀 뭐 불편하거나 뭐 또는 뭐 보기 안 좋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것은 대한비만학회에서 계산한 내용인데 제일 위에 보이는 연한 초록색, 연두색 그래프가 20대 때 비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건강 수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막 만성 질환들이 발생하기 전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20세인데 비만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1단계 비만의 경우에 7.2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건강한 수명이 앞으로 50년이다라고 하면은 나의 건강한 수명은 그거보다 7.2년이 짧은 뭐 42.8년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2단계, 3단계 비만으로 가면은 더 뚱뚱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 경우에는 건강 수명 자체가 16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는 수명 자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특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뭐 실제로 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연금을 받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금을 받고 즐길 수 있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젊었을 때 비만을 잘 관리를 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만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 뭐 예방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식사랑 운동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 뭐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만이 되기 쉬운 식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든가 저녁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고기를 많이 먹고 기름진 걸 많이 먹고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뭐 술을 자주 마시고 간식을 자주 하고 운동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된다는 건 아실 거고 우측에 있는 건 이제 그거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종의 지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식사는 어떤 특정 음식을 많이 먹고 뭐 어떤 음식을 조금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골고루 먹으면서 칼로리를 줄이는 그런 쪽을 이제 권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먹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인데 여기 이제 뭐 보통 아까 그 BMI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BMI에 따라서
나의 표준 체중과 이걸 고려해서 내가 활동도까지 고려해가지고 몇 칼로리를 먹으면 과연 적정한가, 이런 이제 계산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저희가 보여드리기는 합니다만, 뭐 일반인들이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몇 칼로리를 맞춰 먹는다,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160cm에 65kg, 사실 그 정도면은 뭐 약간 통통하신 뭐 그런, 그리고 키도 뭐 여자분들 평균 정도 되시는 뭐 그런 정도가 되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표준 체중,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준으로 하면 53.7kg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1, 2kg 정도를 뺀다, 이런 정도 표준 체중일 텐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량이 보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611kcal 정도가 이제 표준 체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칼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현재 체중 기준에서는 조금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칼로리 정도를 내 체중에서 덜 먹는다라고 하면 1450kcal 정도가 됩니다. 1450kcal라고 하면은 한 끼당 한 500kcal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1450이 뭐 1500칼로리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먹는 것을 식단표 같은 것으로 만들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뭐 호밀빵 한 조각에다가 달걀 2개, 뭐 콩 조금, 샐러드 먹고, 우유 한 컵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점심에는 뭐 통밀 스파게티를 먹고, 뭐 조개나 오징어 같은 칼로리가 좀 적은 걸 먹고, 샐러드를 먹고, 그다음에 간식 같은 걸로 토마토를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뭐 영양사분들이 이렇게 식단을 짜주실 수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뭐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뭐 몇 끼 다 새로 해 먹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뭐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런 뭐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 같은 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요건 이제 대한비만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본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탄수화물을 약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조금 제한해서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제한 식사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좀 살을 빼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계속 자주 먹고 그러면 그때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뭐 그러면서 나쁜 효과들이 생기고 살이 찌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먹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계속 먹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덜 먹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딱 단기간에 유사한 양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살이 좀 더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탄수화물 이제 식사법의 예시로서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저희가 뭐 탄수화물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밥이라든가 또는 빵,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 뭐 통밀 파스타 또는 메밀 김밥, 또 뭐 마파 두부밥을 만들더라도 여기 보면 다 통곡밀로 만들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집어넣고, 또 탄수화물은 흡수가 천천히 되는 이런 어떤 통밀이나 잡곡, 현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보이는 정도 이 양이 500kcal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끼에 요 정도씩 먹어야 이제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배부르게 좀 넉넉하게 먹기 굉장히 어려운 양을 먹어야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보통 이제 뭐 시간은 이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뭐 8시에서 4시까지 한 8시간 동안만 먹는다, 그리고 이제 저녁 이후로는 안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아침을 잘 안 먹고 점심부터 먹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안 먹고, 그러니까 보통 한 8시간 정도 이내에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물이나
뭐 음료수, 티, 뭐 이런 정도만, 그러니까 칼로리가 없는 것들만 드시는 이런 방법입니다. 운동은, 결국 뭐 얼마나 자주 할 거냐, 얼마나 세게 할 거냐, 어느 정도 시간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서 하게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뭐든지 간에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거를 어떤 전문 트레이너를 붙이지 않는 이상 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걷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 걷기를 하면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되느냐? 여기 두 번째 줄이 이제 시간당 걷기 약 6km라고 되어 있는데 6km면은 사실 헬스장에서 조금 남자분들이 그냥 좀 약간 빠르게 걷는다 이 정도가 6km 됩니다. 조금 숨차게 조금 한 10분씩 걸으면 땀도 나게 이렇게 걷는 게 6km 정도 되고 여자분들이 6km를 걸으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힘이 붙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빨리 걷는 건데요. 이 정도를 1시간 동안 내내 걸었다라고 했을 때 남자는 한 150칼로리, 여자는 120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물론 키나 체중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여자분들 기준으로 한 120칼로리다. 그럼 그게 나 이제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커피 한 잔 먹고 들어가자. 또는 콜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오렌지 주스 1개, 조그만 거 1개 먹거나 탄산음료 1개 먹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만으로 살을 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면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생기고 약간 탈진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칼로리가 또 땡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다이어트의 기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 있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살을 빼시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살이 과연 빠질 것인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까만 줄이 그러니까 뭔가 조언만 했을 때, 살 빼세요 했을 때의 것인데 요 밑에 보면 6개월, 12개월, 24개월 해가지고 3년, 4년 지나고 보면은 살이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게 이제 저 이제 운동 좀 해봐야겠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하는 경우에는 한 6개월쯤 후에는 한 2kg 정도 빠져 있다. 2kg가 이제 큰 거냐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보면은 거의 원래대로 돼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이 초록색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 사람, 거기다 운동을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한 4kg, 5kg 이 정도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그걸 꾸준히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잠깐 시작하다가 또 많은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건 이제 초저열량 식이요법이라고 해서 정말 거의 굶다시피 하는 방법인데 이런 건 사실 요새 이제 권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이나 운동요법만으로 살을 빼고 또 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개별 약제를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요새도 많이 처방하는 휴시미아라고 하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라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14.4% 정도가 1년이 지나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는 회색 라인은 이런 약을 가짜를 쓴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를 쓴 사람은 사실은 2% 빠졌다. 사실은 한 1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짜를 쓴 사람들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진짜를 쓴 사람들은 10% 이상이 빠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65kg 이런 분들이라면은 한 7kg, 8kg 정도를 빼서 한 50대 후반, 그러니까 아주 날씬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원래 있던 체중보다 훨씬 많이 빼서 훨씬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컨트라브라고 하는 약도 사용이 되는데 그 약도 마찬가지로 한 8%, 10% 이 정도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그래도 몇 년 이상 된 약들인데요. 요새 이제 가장 핫한 약은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 유명인들이 살을 뺐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 그 사진에 있는 분은 아마 대부분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테슬라라고 하는 유명한 차를 만들고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보내고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그 정부에서 또 일을 했었고 했던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왼쪽에 있는 그 벗은 사진처럼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날씬해져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한테 살을 뺀 비결을 물었더니 좀 굶었어. 그리고 여기 위고비는 이제 그 GLP-1 제제 대표적인 약인데 위고비를 썼어. 이렇게 하면서 14kg를 갑자기 빼가지고 이렇게 날씬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쓰시다가 또 한 1, 2년 지나고 나가지고 그 본인이 약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운자로라고 하는 약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더 좋으냐 아니냐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GLP-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거나 하면은 위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요.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있을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식욕이 억제된다든가 당 합성이 억제된다든가 또 근육으로 포도당이 들어가게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요거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약을 만든 것이고 그게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당뇨뿐만 아니라 그 살을 잘 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요새는 이제 비만약으로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그 머스크가 처음 썼던 약이 이제 위고비라고 하는 약인데 요거를 이제 쓴 사람들은 한 15%, 한 1년 정도 썼을 때 15% 정도 체중이 감소를 했고 뭐 5%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이 빠졌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정도가 어느 정도 살이 빠집니다. 많이 빠진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이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20% 이상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운자로라고 하는 약이 아까 두 번째 얘기 나왔던 건데 그거는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약제를 선택하시든 간에 15% 20%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체중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100kg 되던 사람도 아마 80에서 85kg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과체중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약들이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원래가 당뇨병 약이니까 당뇨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고 당뇨 조절이 안 되던 분도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또 요게 이제 당뇨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또는 뭐 이전에 이미 스텐트를 받았다 뭐 이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의 더 진행이라든가 재발 이런 것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콩팥 기능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썼을 때 신장 기능도 보호가 되고 또 우리가 뭐 비만하고 뭐 또 이러면 이제 치매 위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치매 위험이 오히려 낮아지는데 이게 뭐 치매약보다도 오히려 치매 위험을 더 낮추더라. 뭐 이런 식의 보고가 있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은 특히 아까 여자분들 이제 살이 찌면서 무릎에 관절이 아프고 뭐 그래서 살을 빼라 이게 살 안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썼더니 체중이 빠지면서 무릎의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요새는 좀 농담으로 하면은 약간 만병통치약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있고 비만한 환자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다 쓰면서 만성 질환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약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약제가 있는데 사람들마다는 뭐 어떤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분 또는 뭐 금방 배가 꺼지고 계속 식욕이 생기는 분 또는 뭔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 사람 또는 이제 에너지 소모가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개인별로 어떤 약이 더 잘 듣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치료로 말씀드릴 게 수술입니다. 우리가 비만을 위해서 수술을 하나? 뭐, 그거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들인데, 보면은 좌측이 수술 전, 우측이 수술 후입니다. 그럼 무슨 수술을 받았나? 딱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살이 많이 빠졌지? 하는데, 위를 약간 묶어주는 수술도 있고요. 또는 위를 아예 통하지 않고, 바로 식도에서 장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수술도 있고 위에 우측에 불룩 튀어나와서 음식을 저장하는 공간을 없애주는 수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번째 그림에 있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효과가 여기 우측 그림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그 세 번째 수술 같은 경우가 보라색인데요. 이 보면 20% 정도가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게 그 몇 년 지났냐 내용인데, 여기 1년째에 좀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지나도 살이 더 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처음에 한 25%쯤 빠졌다가 조금 다시 찐다고 하더라도 거의 20% 정도가 빠진 게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아까 그 약재들이 좀 비싸서 계속 맞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이런 수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수술들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좀 고도비만인 사람들을 하는데요.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년에 한 2,400명 정도 되고 있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체질량 지수가 35, 그러니까 조금 약간 여자분들은 좀 많이 뚱뚱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남자분들은 조금 뚱뚱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면은 수술 대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당뇨나 고혈압이라든가 수면 무호흡 같은 비만으로 인한 병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덜 뚱뚱하신 분들도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술들은 사실 또 그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술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한 25에서 27% 정도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잘 유지가 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수술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 이제 비만학회에서의 수칙입니다. 일단 뭐 식사라든가 운동 뭐 이런 부분들 뭐 강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 그런 어떤 비만이다, 뭐 약물 치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뭐 각종 어떤 뭐 건강기능식품들 효과가 별로 없는 것들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무슨 단식 같은 걸 한다든가 또는 성분을 잘 알 수 없는 또 효과도 알 수 없는 한약 같은 걸 드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방법들로 어떤 뭐 돈도 낭비하시고 또 몸도 혹시 나빠지는 뭐 그런 걸 하기보다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나 미국 뭐 이런 데 식약처에서 다 승인된 그런 약물들을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